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에 관련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연구인데요. 키가 큰 사람이 돈을 더 잘 번다. 갑자기 한승현님 갑자기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지상렬님 굉장히 지금 뿌듯해하시고 계신데 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네. 근데 윤소희님은 갑자기 막 굉장히 강력하게 X 막 이렇게 하셨는데 키가 보통 좀 큰 편에 해당하시는데도 이렇게 X에 손드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조금 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으신 분들이 왠지 그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상쇄하려고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더 돈을 벌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답은 O였어요. 네, 네. 실제로 1990년에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시네요. 네. 그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이제 심리학과에 이레나 한손 프리츠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교수가 이제 아틀란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의 졸업생들이죠. 졸업생들의 키와 연봉의 데이터를 계속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네, 추적을 했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뭐 체중이라든가 사회적인 친분, 뭐 신분, 뭐 종교 뭐 대부분 뭐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봤을 때 1인치씩 커질 때마다 그러니까 2.54cm 정도씩 커질 때마다 초봉이 $570씩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유가 중요하겠죠. 네, 이유가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뭐 저도 이제 지금 뭐 키높이 구두라도 신고 다녀야 될 판인데.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로 키가 뭘 반영하나요? 가정 환경에서의 영향, 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환경,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은 저도 뭐 이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니고 더 속상한 거는 뭐 저희 집에서는 뭐 비율이 더 형편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속상한 얘기긴 한데 근데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전형적으로 상관은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또 다른 윤소희 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또 아주 재미있게 지지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실제로 아주 능력이 있거나 인품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이분 멀리서 보고 난 다음에 키 몇 센치일 것 같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키를 거의 4cm, 5cm 이상 더 높게 봅니다. 네, 높게 봅니다.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들일수록 더 커 보인다는 거, 뭐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문제. 재밌다. 돈이 많으면 인생이 재밌어진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네, 맞다고?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 야, 이거 왔다 갔다 하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한승현님 O를 선택하셨어요. 왜 O를 선택하셨나요? 아무래도 그 돈의 문제가 좀 줄어들면 내가 해야 하는 활동보다 하고 싶었던 활동에 더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좀 더 재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꽤 많은 분들이 한승현 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정답은 X였습니다. X였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스페인의 조르디 코르바기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조르디 코르바기 그 실제로 돈이 사람을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험 참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생각하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만난 거, 아니면 어디 가서 재밌게 논 거, 그리고 그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재밌을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뭘 측정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측정해 본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많은 참가자일수록
재밌는 경험을 얘기를 꺼내봐라라고 했는데 그 경험이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적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재밌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광화문 쪽에 있는 회사에 있는 친구가 그 번개를 한번 했는데 그날 마침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 수원에서부터 제가 가고 있는데 막 기분이 오늘 좋은 거야. 막 오늘 뭐 골뱅이로 한번 끝내줘 볼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갑자기 야 우리 한번 떠나보자 막 이래가지고 왜 20대 30대는 조금 더 그런 그 갑자기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도 꽤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소소한 행복들이 우리에게 다 대부분 큰 것들이잖아요. 큰 것들인데 이게 그분들한테는 재밌지 않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부자인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치르는 형벌이 있어요. 자녀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무도 믿지 말라. 소름이다. 정말 못 믿어요. 왜냐면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야 경일아 오늘 야 막창 2인분에 소주 한 병씩 할까? 딱 이러면 그래! 라고 가죠. 근데 그 돈 많은 분들은 얘가 날 왜 불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얘가 나한테 오늘 무슨 청탁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니까 그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왜 굳이 이런 작은 거로부터 행복을 느껴야 되냐라고 하는 평가절하가 일어난 거죠. 그 가치 판단의 도구인 이 돈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게임할 때 아이템 확보한 것처럼 우리를 덜 힘들게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돈을 세기만 해도 그 자체로 우리는 덜 아파요. 저는 예전에 그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그 간첩이라는 영화에 보면 영화 초반부에 그 김명민님께서 이제 돈을 딱 맞는데 하면서 스멜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돈이 정말 위안이 되는 그런 장면. 실제로 중국 절강대학교에 저우신위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재밌는 실험을 또 합니다. 실험 참가한 분을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눴어요. 한쪽에 있는 분들은 그냥 종이 모양의 지폐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80장의 실제 지폐를 그냥 세는 거야.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50도. 50도짜리 물에 손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재밌게 나왔다는 거죠. 뭐냐면 그냥 이렇게 80장의 지폐 크기의 종이를 셌던 분들은 손을 딱 담갔을 때 아 뜨거워 하고 다 눈 뺐어요. 네. 실제 돈을 셌던 분들은 네. 어떻게 나오느냐?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 역시 몸이 풀리는 것 같아. 뭐 이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은 확실히 만지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건 분명해요. 네, 분명해요. 그리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먼 교수. 네,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죠. 프린스턴 대학에. 실제로 이런 연구도 조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월 수입 3,000달러 이상인 분과 월 수입이 1,000달러 이하인 분.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점수를 매기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확실히 돈은 부족할수록 평범한 수준이나 보편적인 수준에서 특히 가난을 향해 갈수록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돈은 그 자체로서 행복 촉진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불안 완화제, 고통 진정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나만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가치를 매기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돈으로 흥정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혹시 어떤 나만의 어떤 뭐 흥정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거래에 있어서 나는 이런 또 나만의 또 그런 기술이 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계약서를 처음 썼던 나이는 사실 미성년자였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처음으로 계약을 하기 시작했던 거는 2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돈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이랬는데 그때 지인분이 이제 흥정의 기술이라고 알려주셨던 게 이제 원하는 것보다 무조건 더 높게 불러서 네, 그쪽에서 뭐라고 피드백이 오면 약간 쿨한 척, 양보하는 척하면서 성사를 시켜라. 이런 조언을 좀 받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쪽에 그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그 앵커링 단내림 효과. 임의의 숫자라도 사람들이 잘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왜 그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는 자기가 직접 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5만 달러짜리 계약을 수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달러짜리 실내 공사, 인테리어 공사. 그러면은 5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러 가는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4만 8천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4만 5천엔 해드릴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뭐 50만 달러짜리 계약도 아닌데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5만 달러를 50만 달러로 실수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인테리어를 발주해 주시는 그 상대방, 그 고객사죠. 8만 불에 합시다. 50만 불부터 이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약을 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양심적인 회사가 최소한의 이윤만을 덧붙여서 판매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공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백화점이 우리는 굉장히 최저 가격으로 낮은 이윤만 남기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15개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에 한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디스카운트 50%. 이렇게 해서 5만 원이라는 느낌이 있으면 좀 기분이 좀 많이 좀 할인됐어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5만 2천 원. 뭐 5만 원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에 조금만 높여도 짜증이 나고 막 당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히려 뭐야 당신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딱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적이지만 순진한 전략을 추진한 CEO가 바로 해고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가격을 얘기하느냐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요 집이 있습니다. 요 집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단독주택을 판매하셔야 돼요.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한 10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께 얼마를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앵커링 효과를 좀 봐야 되니까 10억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 10억 한 3천? 10억 3천? 네. 그렇죠. 10억 3천. 네.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윤소희님. 만약에 고객 입장이시라면 이 10억 3천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거기 사시겠습니까? 10억 한 3천? 아니요, 저는 흥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받고 싶은 금액보다 높게 부르니까. 그렇죠. 저도 한 9억 8천, 7천, 8천, 9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김상중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바로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 가격은 10억 2,730만 원입니다. 10억 2,730만 원이니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나 이런 김상중님 같은 그런 목소리로 10억, 한번 해주세요. 10억 2,730만 원이라고. 10억 3,25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발표할 때 소수점 절대로 까먹지 말고 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과는 74%가 향상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74.67% 향상됐다고. 이제 이런 것도 바로 뭐냐? 사람들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수록 무언가 거기가 의미가 있겠다는 거죠. 손질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거. 그럼 이제 뭡니까? 앵커링의 이제 구체적 숫자죠. 하나, 여기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해지죠. 세 번째, 왜냐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억 3,730만 원에 그게 왜냐면 말이죠. 여기까지 붙으면 이제 상대방이 내 얘기를 하기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중에 정말 전설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시간 거꾸로 되돌리기 연구에 최근에 나왔던 늙는다는 착각의 저자 앨런 랭어 교수. 이 앨런 랭어 교수가 정말 재밌는 실험을 또 하나 한 적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복사를 이제 하려고 기다립니다. 이제 뭐 줄 서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먼저 가서 자기가 먼저 좀 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해놓고 실례합니다 해놓고 제가 5장만 복사하려고 하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먼저 하세요. 이게 얼마나 양보를 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해주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60%의 정도 사람들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94%까지 올라가요.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요. 네. 그러면 94%가 오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because 왜냐하면이 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뭡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기를 지금 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죠. 93%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만 들었어. 그래서 실제로 안구 운동 추적 장치로 실제로 사람들이 문장을 읽을 때 뭘 주로 보느냐 봤더니 실제로 영어에서는 because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확인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꼭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10억을 받고 싶다면 10억 2천을 부르는 건 앵커링, 10억 2,730만 원 이러면은 더 구체적인 숫자 왜냐하면까지 붙으면 이제 대부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더 금전적 거래에 있을 때 더 잘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중고 거래를 가끔 하는데요. 네네네. 나이들 하시구나. 앞서 나온 이런 앵커링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사실 제가 팔고 싶은 가격보다 조금 더 올린 다음에 몇 번 깎으면서 이렇게 채팅을 받아서 판매를 하곤 하는데 이제 대부분 직거래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구매자분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얼마 깎아주세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렵더라고요. 참 난감하네요, 진짜. 근데 보통 저 같으면 사인을 받을 것 같은데 깎아달라는 얘기를 하시나 보죠? 네. 몰라요. 잘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사실은 뭐 저도 이럴 땐 좀 난감하지만 그럴 때는 반대로 그러니까 내 물건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내가 이 물건 사려고 내가 발품을 얼마나 팔았는데요. 이런 식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네. 혹은 제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애지중지한 물건인데요. 라고 해서 스스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멘트로 한번 대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어쨌든 거절하셔야 되잖아요. 협상이 안 되는데 이미 있는 안에서 내가 좀 더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거절하셔야 되잖아요. 모든 거절은 원칙이 좀 있어요. 표정은 친근하게, 말투는 단호하게. 무슨 얘기냐? 친구가 아주 어려운 부탁 하게 되면 저는 이러죠. 절대 안 돼. 요건 선생님 좀 다른 얘기인데 오히려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서의 미세 조절은 필요해요.